염증에 걸린 마음에 대해서 우울증에서 벗어날 새로운 방법을 찾기. 새로운 방법. 친구나 가족 중에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당신이 이 책을 읽으면서 면역 정신의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이 어느 정도나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지 궁금할 것이다. 이제는 예전 관행과는 달리 그 친구의 면역기를 살펴봄으로써 우울증에서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있을까? 2018년에 당신의 친구가 조치에게 가서 자신의 우울증이 염증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지 묻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의사는 그 우울증이 정말로 염증과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관련이 있다면 의사는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말이지만 만약에 그 의사가 정말 훌륭하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서 정보에 밝고 시간이 남아둔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정말 변변치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변변치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의사가 자기 앞에 앉아있는 그 친구를 위해서 실제로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피부인의 류마티즘성 관절염처럼 심한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부정적이라도, 다시 말해서 그 친구에게는 알려진 염증성 질환이 없더라도 그것은 우울증을 초래할 만큼 충분한 염증이 없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염증 질환이 있지만 아직 진단받은 적이 없어서 그 병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경우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가체증이거나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아내를 돌보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혹은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하거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혹은 그 밖에 염증을 일으키는 다른 흔한 요소들이 더해져서 경미한 염증이 생긴 상태일 수가 있다. 의사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올 상황일 것이다. 더 자세히 알아낼 유일한 방법은 혈액 검사다. 현실적으로 일반 의의가 사용할 수 있고 비용이 적절한 염증 검사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2018년 현재 영국에서 그 선택의 법은 아주 좁다. 의사가 당신 친구의 우울증이 염증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면 일반 혈액 검사를 실시해서 혈액 속의 대식세포와 림프구, 기타 백혈구의 수를 측정하고 C 반응성 단백질의 혈중 수치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혈액 검사 결과 친구의 C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4.8mg/L로 나왔다고 하자.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 엄청나게 높은 수치는 아니므로 친구에게는 진단되지 않은 주요 염증 질환이 없다는 의미다. 다행이지만 그래도 정상 범위 바뀐 것은 분명하다. 대부분의 의사는 이 수치가 3mg/L 이하일 때 정상으로 간주하므로 4.8 경도 혹은 중증도 염증으로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친구에게는 자신의 우울증이 염증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믿을 근거가 하나 더 생긴 셈인데, 그렇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친구나 의사가 해볼 수 있는 일은 뭘까? 뭘 할까? 당연하게 떠오르는 한 가지 방법은 아스피린처럼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여러 항염증 중 하나를 복용하는 것이다. 친구의 우울증이 염증 때문이라면 항염증약을 복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말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사가 그 방법을 추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염증성 우울증 환자에게 항염증약을 처방하는 것을 의료계가 꺼리는 데는 두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다. 첫째, 이미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스피린 등의 기존 항염증약에 항우울 효과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증거를 얻는 데 필요한 임상시험은 아직 실시된 적이 없다.
일부 항염증약 흡기, 미노사이클린과 디클로페닉, 이 통증이나 염증 증상에 대해서 처방했을 때 항우울 효과가 있다는 강력하지만 정황적인 증거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항염증약 쪽에서 공식적으로 우울증 치료 인가를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둘째, 의사가 효과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인가되지 않은 용도로 혹은 추측에 근거해서 항염증약을 처방해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상의 위험 때문에 단념할 것이다. 예컨대 아스피린은 흔히 위자극, 위궤양, 위출혈의 부작용을 일으킨다. 환자에게 해로운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충실히 지키는 의사라면 위험보다 이로움이 더 크다는 증거가 없을 경우에 위험한 약을 처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2018년 현재 신중한 의사라면 기존 항염증 약을 처방하기보다는 염증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다. 경도 염증을 일으킬 개연성이 있는 원인들로는 앞에서 이야기한 비만, 노화, 사회적인 스트레스, 계절 주기가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언급하지 않은 원인도 많다. 내 경우에 염증이 생기거나 우울 증상이 생긴다면 치주염 타실 확률이 가장 높다. 만성 경도 염증인 치주염은 곧잘 간과된다. 대부분의 의사는 치주염이 치과 의사의 소관이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대부분의 치과 의사는 잇몸 질환과 우울증의 연관관계를 고민하는 대가로 진료비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친구 입에서 나쁜 냄새가 난다면 치주염을 의심해 볼 수도 있겠다. 가민 대장 증후군이나 간헐 대장염 같은 다양한 위장 장애도 용의 선상에 올려 볼 수가 있다. 장에는 세균 항원들이 가득하고 그 중에 일부는 유독성이 있으며 장의 길이는 8m로 평균 신장보다 4배나 더 길다. 자기와 잠재적인 비자기 세균들이 모여있는 이 긴 접경지대의 감시탑에 대식세포들이 집중되어 있다. 침입한 세균과 수비하는 대식세포 사이에서 끊임없는 소규모 접전이 벌어지는데 이때 대식세포들이 혈액 속으로 뿜어내는 사이토카인 이 C 반응성 단백질 수치를 높인다. 새는 장증후군, 장염증 강도는 장내 세균층의 유독성과 이에 대한 면역 반응의 강도로 결정이 된다. 어려서 빈곤 또는 학대에 시달린 사람은 이런 시기에 극심한 사회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서 대식세포 군대가 이미 황색 경보 단계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수년 뒤에 적대적인 장내 세균에 대해서 더욱 심한 염증과 우울증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아주 복잡하다. 경도 염증을 초래하는 개별 요인이 많을 뿐 아니라 그 요인들끼리 서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서 염증 효과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의사의 도움으로 친구가 경도 염증의 원인을 찾았다면 이제 그 원인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단계다. 비만이 원인이라면 체중을 재서 사이토카인 소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 새 치과 의사를 찾아가거나 식생활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운동을 하고 잠을 푹 자고 감을 피하는 것 같은 현명한 행동들도 염증 제거에 효과가 좋다. 생활방식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좋은 말이고 익히 들어온 말이지만 사실 지키기는 매우 어려운 충고다. 어쩌면 당신 친구에게 염증이 생긴 이유는 그런 자기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느라고 받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돌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돌보지 않아서 찾아오는 죄책감은 또 어쩔 것인가? 혹은 어린 시절에 일어난 일 때문이라면 이제 와서 그 일을 되돌릴 수도 없지 않은가? 나이가 들면서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당신 친구가 전과 달리 해볼 수 있는 일이 뭘까? 의사가 한숨을 쉰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의사는 이렇게 될 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마치 면역학 분야의 탐정처럼 우울증을 일으킨 원인을 찾아냈더라도
즉각적으로 시도해볼 만한 다른 치료법이 없다는 것을, 염증이 있는 우울증 환자에게는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같은 전형적인 항우울제가 잘 듣는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 그러니 친구의 시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4.8로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음을 아는 의사는 이미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복용했으나 효과가 없었던 친구에게 또다시 그 약을 처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치료 선택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친구에게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보면은 C 반응성 단백질 수치라는 생체 지표를 활용해서 항우울제에 대한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것만으로도 현재의 의료 실무에서는 분명한 발전이다. 물론 그리 낙관적인 측면은 아니다. 결국 염증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 항우울제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아직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다. 면역계와 신경계의 상호작용에 관한 과학 이론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이 새로운 지식이 우울증이라는 실제 삶의 경험에 변화를 일으키는 단계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의료 실무에서 진정한 변화가 생기려면 새로운 치료법이 나와야 한다. 그쵸? 새로운 신약 개발과 시장 실패. 1989년 프로작이 출시된 후에 30년 동안의 제약업계와 생명공학업계는 새로운 우울증 치료법을 찾는 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과학적으로나 치료의 측면에서 상업적으로나 그 투자로 거둔 수익은 점잖게 표현해도 실망스러울 수준이었다. 거의 아무 효과도 거두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전도 유망해 보이는 실마리들을 잡고 연구를 추진했고 수백 차례 임상시험을 실시했지만 이 브로니아치드의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해서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의 등장으로 정점을 찍었던 항우울제 혁신 이후의 2세대 혁신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 손해를 본 일에 또다시 투자하기 싫은 기업들은 당연한 수순으로 발을 빼기 시작했다. 우울증 및 기타 정신질환에 대한 연구개발이 지출이 줄었고 진행되던 프로젝트들이 돌연 중단되었으며 과학자들은 직장을 잃거나 다른 치료 분야로 배치가 되었다. 30년 전에 비하면 연구개발 중인 새로운 우울증 치료제는 수는 아주 많이 줄었다. 엄청난 액수의 투자를 하고도 새로운 항우울제 발견에 거듭 실패를 경험들이 잔뜩 쌓였다. 그러니 앞으로는 더 적은 투자로 더 큰 성공을 거둘 거라는 말을 들어도 그 말을 믿고 다시 모험을 하려면 중력을 거스를 정도로 강한 낙천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때 투자가 줄면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할 확률은 더 줄어든다. 그것도 우울증이 지속적으로 전 세계 노동 연령대 성인의 가장 큰 장애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바로 이때 말이다. 미충족 임상 수요는 더 할 수 없이 높아진 데 반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 투자 수준은 터무니없이 낮다. 이상적인 시장 경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요가 높으면 그 수요를 충족하고 시장의 틈새를 메울 새로운 제품의 공급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게 당연하다. 이론적으로 우울증 연구에 돈과 재능을 쏟아부어야 마땅하지만 실제로는 돈과 재능이 모두 떠나가고 있다. 경제학자라면 시장 실패라고 진단할 사례다. 제약업계에서는 과거의 사업 모델이 무너진 거라고들 말한다. 나는 2010년에 이런 실례를 바로 눈앞에 목격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서 시간제로 일한 지 5년 정도 되었을 때의 일이다. 어느 월요일 오후에 긴급하게 일정이 잡힌 화상회의에 참석했다가 회사가 이탈리아와 영국에 있는 정신의학 연구센터를 즉각 폐쇄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500명 이상이 정리해고될 터였고 진행 중이던 모든 프로젝트는 중단되거나 더 작은 회사들로 넘기고 이탈리아의 센터 부지는 매각할 것이라고 했다.
정신건강의 전 분야에서 전력적인 탈출을 감행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취한 대기업이 이 회사만은 아니었다. 몇 주 뒤에 아스트라 제네카도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금전적인 논리나 사업 모델이 무너진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더 어려운 일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이다. 항우울제를 개발하는 데 실패한 사업 모델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업계 전체가 마치 관행처럼 따라한 부르자기에 닦아놓은 경로였다. 첫 단계는 주로 세로토닌이나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또는 그와 연관된 분자를 약물 표적으로 정의해서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수천 가지 후보 약물 가운데서 생화학적으로 해당 표적과 결합하는 능력이 있어서 시험관 안으로 그 표적의 작동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약물을 로봇으로 선별한다. 수천 가지 중에서 몇 가지 후보가 추려지면 안전성을 조사하려는 주된 목적과 약효의 이런 증거를 보고 싶은 부차적인 희망을 품고 동물을 대상으로 한 후보 약물 시험에 돌입한다. 생쥐의 꼬리를 붙잡아서 머리를 아래로 한 채 들고 있으면 생쥐는 손에서 벗어나거나 몸을 바로 잡으려고 한동안 몸부림을 친다. 그러다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애쓰기를 포기하고 더 이상 버둥거리지 않는다. 꼬리 매달기 시험이라고 알려진 이 방법은 수십 년 동안 우울증의 동물 모형으로 널리 사용이 되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초기 항우울제들 중에서 진정제 효과와 유사한 부작용이 있는 약물을 투여한 생쥐들의 꼬리 매달기 시험에서 덜 버둥거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새로운 항우울제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가정했다. 거꾸로 매달기 전이든 후든 생쥐들이 우울증 상태였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제약업계는 새로운 항우울제를 찾는데 생쥐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이전 항우울제들의 부작용과 일치하는 특징이 있는 새 약을 찾아내는 데 생쥐를 활용한 셈이다. 또 데크로드 주의가 아니더라도 거꾸로 매달린 생쥐가 사람 우울증에 대한 훌륭한 동물 모형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화학적인 선별과 동물 실험에는 전 임상 단계를 거치 가장 유망한 약물을 선발했다면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해 볼 차례다. 제1상 임상 시험은 약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최대 허용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한 건강한 자원자에게 시험한다. 그런 다음에 제2장이라는 중요한 단계로 이어진다. 이때가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첫 임상시험 단계다. 동물 실험 과정과 마찬가지로 제2상 시험도 주로 미리 짜인 공식대로 전쟁적인 경로를 따르도록 설계된다. 주요 우울장애 환자 수백 명을 모집해서 반반으로 나누며 무작위로 위약과 신약을 할당해서 투여하고 2에서 3개월간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다. 치료를 시작할 때와 끝낼 때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면담하거나 환자에게 자신의 우울 증상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다. 약물 치료를 받은 환자 쪽이 위약 치료를 받은 환자 쪽보다 증상이 훨씬 더 개선되었다면 그 시험은 성공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제3상 임상시험으로 넘어간다. 제3상도 기본적으로 2상과 동일한 계획을 따르지만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의 환자가 참여하는 규모가 큰 시험이다. 3상 시험이 끝났을 때 위약 대조군과 비교해 그 예약이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내었다면 판매 허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정부기관에 데이터를 제출한다. 투자 규모는 대략 한 연구의 1상 연구에서는 100만 달러, 2상에서는 1000만 달러, 3상 연구에서는 1억 달러 규모로 증가한다. 하나의 분야를 정신의료시장에 내보내는 데까지 드는 총 비용은 2010년 기준으로 8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됐다. 하지만 대부분 약이 도중 어디선가 실패에 부딪혔다. 전반적인 성공률은 10% 이하인데 모든 과정을 통과한 소수 약들은 그 약 자체가 들어간 개발 비용뿐만 아니라 실패한 다른 후보들의 들어간 매몰 비용까지 회수해야 하므로 어마어마한 액수의 수입을 창출해야 한다. 해피엔딩이 되는 유일한 길은 최대한 많은 수의 우울증 환자에게 처방되어
한 해에 수십억 달러씩 벌어들이는 블록버스터가 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이 사업 모델이 결국 파산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았던 시절이 한때라도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더 놀랍다. 지금 보면 과학적으로 전혀 이치에 안 맞는 모형이었다. 대개 표적의 선택과 동물 실험은 생산 라인 확장에 기여할 수 있거나 이미 성공한 기존 약물과 최대한 유사한 따라쟁이 약물을 만드는 것을 우선 목표로 설계되었다가 터놓고 말해서 제약업계는 훨씬 혁신적인 약물을 만들어낼 새로운 표적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세로토닌과 도파민과 그 연관 표적들만을 계속 쪼아댔다. 또한 임상시험과 마케팅에서도 범용 접근권을 썼다. 또 모든 우울증 환자에게 똑같이 효과를 낼 약을 찾으려 한 것이다. 약이라는 물리적인 매개물이 어째서 우울증 같은 마음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려는 노력도 별로 없었다. 구식 임상시험에서 생체 지표나 DNA 염기 서열을 검토하지도 뇌 스캔 영상을 들여보지도 않았다. 물론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는 그런 생의학 기술들이 모두 존재했던 건 아니지만 말이다. 한편 뇌 스캔으로 세로토닌 소질을 알아내는 것처럼 당시에 있었다면 매우 유용했을 법한 기술 중에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것도 있다. 어쨌든 제약업계에서 임상시험의 생물학적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그 약들의 메커니즘이나 가장 효과를 볼 환자 유형에 관해서도 깊이 알지 못했다.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는 사실도 모질리 병원 진료실에서 그 환자와 대화를 나누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지만 말이다. 블록버스터 약물 사업은 데카르트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학물제에 내포된 철학적인 혹은 희극적인 역설 따위는 개의치 않았다. 어떤 개발 프로그램이 꼬리매달기 시험에서 시작해서 삼상에서 긍정적인 결과 데이터를 낼 수가 있다면 그렇게 희박한 가능성을 뚫고 이루어진 성공이 그 프로그램의 정당화일 테니 말이다. 이렇게 100만 달러, 100만, 1000만, 10억에서 100억에서 포화 상태가 되면은 발빠른 모방자들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제야 그 사업 모델은 무궁화 결합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그 모델 자체로는 왜 실패했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 성공할지 아닐지 예측할 수도 없다. 과학적으로는 완전히 고갈되었고 사업적으로는 파산했다. 여기까지는 시장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동력이 소진되고 시장의 힘에 짓눌린 사업 모델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약 150년 전에 한때 번창했던 체육 불균형을 바로잡아 준다던 약초 사업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경제학자들은 곧잘 창조적인 파티라는 표현을 쓴다. 이 사업들이 시장에 의해서 사망선고를 받고 그럼으로써 새롭고 더 나은 사업들이 번성할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옛 사업은 치고 올라오는 새로운 경쟁자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력한 경쟁 사업이 시장에 등장하기도 전에 다른 이유들로 무너지기도 한다. 2010년에 항우울제가 개발의 옛 사업이 모델이 무너진 것은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사업 모델이 준비되어 있어서가 아니었다. 단순히 그 모형의 지속성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투자 대비 충분한 수익을 거두지 못했고 엄청난 개발 비용을 정당화할 정도의 치료 혁신도 이루지 못했다. 새 모델이 마련되기도 전에 옛 모델이 사망한 것이다. 그리고 옛 모델이 사망한 지 6개월 안에 혹은 6년 안에 혹은 60년 안에 새로운 모델이 분명히 태어난다고 단언하는 경제학의 법칙 같은 것은 없다. 최근 붕괴한 사업 영역에 한 기업 또는 한 경제 부문이 다시 투자를 시작할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한 것일지는 모르나 그 파괴가 언제나 재빠르게 창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월요일 아침의 화상회의 이후에 몇 주가 지난 뒤에 나는 글락소스 미스클라인의 상사에게
회사가 우울증과 정신의학에 다시 투자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나는 절대 안 한다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거기에 들어간다면 그의 말투는 거기에가 체르노빌이라도 되는 것처럼 엄숙했다. 전과는 완전히 달라야만 합니다. 멈춰서 좀 기다려보다가 예전에 하던 일을 똑같이 다시 시작하는 일은 없을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옛날식 제2상 임상시험에 수천만 달러를 들고 다시 뛰어들라는 요구는 하지 말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먼저 다음에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 당신이 내게 말해줘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다룰 것인지. 달라야 된다. 앞에와 달라야 된다는 것에 대한 답이 없으면 내가 투자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졌네요.